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맨 신박 오늘 2월 1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기 때문인지 이번 주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자, 모건 하우젤의 The Psychology of Money, 돈의 심리학. 준 내용들이 많아서 계속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좋은 책이라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협찬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워낙 내용이 좋아서 요 얘기만 하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로 할까 합니다. 이 책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정말 요거까지는 말씀드리고 이 책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네, 스토리 3에 나오는 건데 never enough입니다. 뭐 영어에 enough is enough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게 단어가 많은데 수거가 never enough. 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요. 처음에 인도의 콜카타에서 태어난 라자트 쿱타라는 사람이 맥킨지의 CEO가 되고 그러고 나서 골드만삭스의 임원까지도 되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 간 이유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도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 워런 버핏한테 골드만삭스가 SOS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워런 버핏이 50억 달러를 그러면 내가 투자해 줄게.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이사회 멤버였으니까 이 내용을 듣고 소위 말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야. 그러고 또 바로 뭐 본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라자라탐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전화해가지고 골드만삭스 주식 17만 5천 주를 사라고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워런 버핏이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골드만삭스 주식이 급등을 했고요. 라자라트람은 금세 100만 달러를 벌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같은 곳인데 그 SEC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금감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SEC에서는 바로 체포 권한이 있어요. SEC에서 나와서 그냥 잡아갑니다. 이 굽타의 내부 정보로 인해서 1,700만 달러의 불법 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은 굽타와 이 라자나트람은 내부자 거래로 감옥에 갔고요. 두 사람의 커리어와 명성은 돌이킬 수 없게 파괴가 되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우리가 매도프 하면 폰지 사기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버니 매도프 이분도 뭐 미국의 증권거래소 이사장까지 했던가. 얼마 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그 형이 뭐 브라더 형이 아니라 그 재판에서 150년형인가 200년형인가 아예 못 나오게끔 그렇게 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한 3, 4년 전에 2년, 3년, 4년 전에 또 돌아가셨는데 이 폰지 사기로 아주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상상도 못할 부와 명성, 권력,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 뭐 다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한 방에 무너졌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모두를 내던진 것은 더 많이 바랐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충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enough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역사상 가장 경제가 튼튼하고 가장 큰 강세장이 섰었던
1998년도에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파산을 합니다. 98년 8월 달에 러시아 디폴트가 나오고 LTCM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그때 10월 달에 파산을 하거든요. 이 파산을 하면서 그때 10월 달이 그 나스닥이 1년 반 뒤에 5,100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 한 400, 500에서 1,100까지 확 밀립니다. 1,100까지 확 밀렸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5,100까지 날아가거든요. 그 정도로 강세장에서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파산을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이들은 재산 대부분을 자신들의 펀드에 투자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여정에서 이들은 너무 많은 리스크를 무릅쓰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왜 망했을까? 그때 LTCM이 레버리지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0%를 쓰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400%면 벌 때도 4배로 벌지만 이럴 때는 한 방에 또 4배로 터지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를 가지고 400억 달러어치의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25%만 빠져도 그죠? 100억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이 만드는 그 대단한 역사상 최고의 헤지펀드라고 했던 이 헤지펀드가 그 강세장에 망한 이유는 바로 이 이나프를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필요한 것을 걸었다. 이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냥 순전히 바보 같은 짓이다. 예,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예, 아마 영어 원문에나 ridiculous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미친 짓이다 하면 insane 했겠지만 그런 거 보면 저는 제가 존경하는 템플턴이나 또 피터 린치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4년 동안 그 경이적인 수익률 한 번도 터지지 않고 그런 경이적인 수익률을 내면서 딱 나이 45에 그만뒀거든요. 저는 자기 커리어를 그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1500개의 기업 코드를 외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의 생일이 언젠지 약간 헷갈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그 말에 정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의 자리에서 그렇게 스탑 한 거잖아요. 스탑. 네. 그래서 저는 수익률도 경이적인 수익률 29.2% 수익을 냈거든요. 연평균 그 경이적인 수익률도 참 대단하지만 어떻게 자기 커리어의 최정상에서 그렇게 그만둘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면과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또 더 많은 걸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건 필요하지도 않는 걸 그 전에 망했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나 명성 보면 거기서 뭘 더 벌려고 그죠? 그런 거에 욕심을 내다가 뭐 여기 그 전에도 보면 그 제시 리버모어라고 최고의 투자자 100년 그동안에 뭐 100년 역사에서 최고의 트레이더는 누구였나 하면 모두가 다 제시 리버모어를 꼽거든요. 제가 봐도 최고의 트레이더 맞습니다. 근데 그분도 3번 파산하고 결국 마지막에 자살했는데 그게 뭐 때문일까? 우리나라 또 지금 현재 돈으로 뭐 한 30억 달러를 한 방에 벌기도 하고 막 그 최고의 그 트레이더고 그 제시 리버모어가 쓰는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벌려면 제시 리버모어의 그 피라미드 기법 이런 걸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 제시 리버모어 같은 사람도 결국은 파산하고 자살하고
그래서 여기 가장 어려운 것은 멈출 수 있는 골대를 세우는 일이다.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골대, 즉 목표를 세우는 것. 이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아마 두 가지는 서로 함께 갈 것이다. 또래들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은 더 힘들게 노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다. 결과 빼기 기대치는 행복. 네. 그러면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를 다들 높이려고 하잖아요. 예,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결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내가 얼마만큼 부를 쌓겠다, 이 결과치를 높이려고 그걸 애를 쓰는데 enough를 모르면 이만큼 벌고 나서 또 이만큼은 벌려고 계속 끝없이 네, 결과치를 올리다가 한 번에 그래 맛이 가는 경우가 생기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 결과만 높아야 행복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결과치에서 기대치를 빼면 행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 빼기 기대치인데 기대치를 낮추면 결과는 동일하더라도 행복지수는 올라간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나라라고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가 보도를 했잖아요. 영국인가 어느 유튜버가 참 우울한 나라를 다녀왔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대치, 부러움, 이런 부분에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꼴대가 아니라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꼴대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주식들, 내가 저거 다 못 먹어서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저 수익을 못 얻나,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다가 그 부러움에 쫓아다니다가 네, 결국은 불행한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건 하우젤의 새로운 책이 곧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나오고 저 최슬리 모닝 브리프에서 이번 달 나스닥이었나요? S&P 500의 수익률을 맞추신 분한테 그 책 3권을 드리겠다 그러고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달 어떻게 될지. 그 새로운 책이 나오면 그 새 책 소개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얘기 한다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근데 뉴스 기사도 중요하지만 요런 투자의 원칙, 철학, 이게 중요합니다. 투자의 원칙과 철학이 없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넷플릭스 가격 잡으려다가 토종 OTT만 타격받을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안 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자, 42.6% 유튜브가 지난해 12월 국내에 적용한 인상률. 프리미엄 상품 구독료가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훌쩍 뛰었네요.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인데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가격이 자동으로 올란 가격이 결제가 되나 봅니다. 같은 해 미국은 16.7%, 영국은 8.3%를 인상한 것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꼽혔는데요. 이는 유튜브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에 불을 지폈고요. 업계에 따르면 국내 OTT 업체들은 정부 차원에서 구독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구독료를 낮춰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고요. 국내외 업체 간 역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정부의 구독료 인하 주문이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에만 집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동일한 제재를 받으면서
경쟁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크다면서 구독료마저 국내 업체만 제한받으면 투자 여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해외 업체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는 여럿인데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가 중도 해지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고요. 중도 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이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하는 유형을 일컫는데 국내 플랫폼은 대부분 공정위 권고에 따라 정기 결제 서비스에 대해 중도 해지 정책을 운용 중이라고 하네요. 구독료 인하 역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해외 빅테크의 구속력 있는 제재를 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해외 OTT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 스트림플레이션, 스트리밍 이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스트림플레이션이라고 하네요. 이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전망인데 OTT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이용자 이탈 우려는 크지 않아서입니다. 이번에도 OTT 업체 대부분 특별한 가격 인상 요인을 밝히지 않고 구독료를 잇따라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한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이 크게 쓰일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통계청 분류상 통신비가 정보통신비로 바뀌어서 OTT 구독료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대로 가면 가구당 통신비가 처음으로 14만 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는 가구당 통신비가 12만 9,969원이었고요. 정부는 22년 4분기 가구당 통신비가 역대 최고치인 13만 4,917원을 기록한 뒤 통신비 인하 압박을 이어왔다고 하네요. 구독료 부담을 덜 선택지로 광고형 요금제가 구독료 부담을 덜 선택지로 광고형 요금제가 거론되고 있다. 광고형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보다 구독료가 싼 대신에 컨텐츠를 볼 때 광고를 시청해야 되죠. OTT 업체는 광고로 요금제 이상의 매출을 확보하는 구조이고 티빙은 다음 달부터 월 5,500원짜리 광고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9,500원짜리 요금제보다 42.1% 저렴하고 지난해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의 40%는 광고형 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되어 있네요. 물가가 올라갈 때 그 물가 상승분을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네, 이게 중요하다고 워런 버핏 선생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넷플릭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프리미엄 저거 올라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당일 배송 선전포고한 알리. 이러다가 한국 시장 다 먹힌다. 프리미엄 중국산의 침고. 자, 봅시다. 계속 이 알리랑 테무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일에서 40일, 작년 초에 20일에서 40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3일에서 7일인데 올 연내에 1일. 중국 대표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을 했을 때 배송까지 걸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한 달 넘게 소요되던 배송 기간을 지난해 중반 들어서는 일주일 이내로 줄이더니 올해 하루 만에 배송하겠다고 공언했네요. 야, 알리에 제가 주문을 한 2주 전에 주문했던 아래 위로 이 트레이닝복이 아직까지 안 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쿠팡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연내 1일 하루 만에 배송하겠다. 야, 이게 가능한가요? 자, 핵심은 물류인데
한국의 자체 물류 거점을 구축해서 쿠팡, 네이버 등 국내 이커머스처럼 이길 새벽 배송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고, 중국 이커머스가 이런 물류망을 바탕으로 중고가 제품 시장까지 공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아니 근데 15억 인구의 중국이 있는데 왜 5천만 인구 조그만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한국의 물류망 구축하는 알리라고 돼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커지는 글로벌 크로스보더, 국경을 넘는 이커머스. 물류 시장이 2022년도에는 100조였다가 26년에는 176조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거래액은 2022년도에 1324억에서 7893억까지 2030년 되면 늘어난다는 거고요. 트랜스포트 인텔리전스 자료네요. 자, 확 줄어드는 알리 배송 절차인데, 현재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중국 지파, 중국 물류센터에 입고, 그리고 중국 통관 거쳐서 선박 및 비행기로 선적을 하고, 그리고 한국 도착하면 한국 통관을 거쳐서 한국 물류센터에 입고가 되면서 배송을 합니다. 배송을 CJ 대한통운이 많이 한다 해서 예전에 대한통운 주가가 올랐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나면 소비자가 주문하면 바로 한국 물류센터로 가서 소비자 배송. 그 전에 중국 집합, 중국 물류센터 입고 중국 통관, 선박 및 비행기 선적, 이게 다 싹 사라지는 거다. 그죠? 한국 통관까지. 야.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은 현재 국내 파트너사인 CJ 대한통운에 계속 맡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국내에 물류센터 세우고 뭐 직접 하면 이 CJ 대한통운 안 하고 직접 하려나? 자, 알리는 이미 작년부터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물류망 구축에 힘을 쏟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해 6월 평택항과 가까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옌타이, 위해죠, 위해. 위해가 웨이하이고, 옌타이, 연태에 각각 3만 제곱미터 규모의 한국행 전용 물류센터를 이미 지어놨었네요. 워낙 뭐 위해 옌타이는 바로 옆이니까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부산 가는 것보다 더 가까우니까요. 자, 이곳에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로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배송 기간을 일주일 내로 단축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요. 이런 물류센터가 국내에 생기면 쿠팡처럼 원데이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한국의 알리 물류망이 깔리면 주력 판매 상품도 단순 공산품에서 하이테크 제품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알리 테무 등이 대중화하면서 중국 직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TCL,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 제품의 성능이 이미 국내 못지않게 올라온 만큼 시장 잠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을 했네요.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는 이유는 이유 나오네요. 왜 우리 5천만 시장에 이렇게 들어오는지 공격적으로. 경기 불황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중국 경기가 꺾이면서 내수만으로는 버틸 수 없게 되자 해외 시장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시작을 했고, 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시장 확대는 절박한 사정에 놓인 중국 기업들의 불황 타겟책이자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말을 했네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물류망 구축도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데, 이미 강력한 제조 인프라는 갖췄으니
글로벌 물류 시스템을 결합해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키우겠다는 전략이고 공략 대상은 한국만이 아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모회사인 알리바바는 지난달 물류 자회사 차이나우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특화된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5일 이내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네요. 업계에서는 한국물류센터 추진이 인근 일본까지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 옛날에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명을 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 이러면서 한국을 침략을 했는데 그 명분으로 중국의 이커머스가 일본까지 치고 가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물류 시스템을 갖춘다. 전쟁이다, 전쟁. 그죠? 알리바바는 궁극적으로 차이나우를 페덱스, UPS와 같은 글로벌 물류 회사로 키우겠다는 목표이고요. 72시간 이내에 전 세계 배달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3일 안에 전 세계 어디든 배달시키겠다. 이거네요. 업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이 강력한 물류망을 갖추면 세계 유통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무시무시하다, 그죠? 무시무시합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에 관한 기사가 처음에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중국의 불황 때문에 중국의 어마어마한 이 재고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 넘쳐나는 재고를 쫙 뿌리는 그 역할을 알리랑 테무가 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제조업이 다른 나라의 그 재고에 해당되는 제품을 만드는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제조업이 몰라가겠죠. 근데 뭐 어차피 그 제품은 항상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썼었어. 뭐 이런 거면 또 상관이 없다, 그죠? 네. 뭐 이래저런 걸 떠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이 산업의 구조를 계속 시프트업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좀 후속 기사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미친 가격에 반했다. 한국에서 200만 명 쓴다는 Z세대 최대 앱이 뭐죠? 한번 보겠습니다. 200만 명이 쓴다는데요. 중국 이커머스가 무서운 건 패션, 뷰티 등 제품별로 특화된 서비스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위주로 국내 시장을 잠식 중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뿐만 아니라 패션에 특화한 쉰, 화장품에 강점이 있는 틱톡샵 등도 사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네요. 쉰 요거는 몇 번 기사에서 보긴 봤었는데 14일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 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국내에서 쉰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1월 기준으로 약 221만 명에 달하고요. 작년 1월 52만 명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쉰의 인기가 높아지는 건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덕분이고요. 역시 가격 경쟁력이네요. 의류, 액세서리 등을 $10 안팎에 살 수가 있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켄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쉰 제품의 평균 가격은 $14 수준이라네요. 한 17,000원 정도 한다, 그죠? 비슷한 패스트 패션으로 분류되는 H&M의 $26, 자라의 $34 대비 반값 수준이다. 가격만 싼 게 아니고 최신 패션 트렌드를 반영해서 새 상품을 하루에도 수천 개씩 올린다네요. 웬만한 건 쉰에서 전부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사이즈도 9종류로 다양하다. 그래요.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여기 IFC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 옷이 막 낡아가지고 뭐 구멍 난 것도 있고 좀 해가지고 위에 목티나 하나 살까 해서 갔다가 제가 3만 원 이상 넘어가면 잘 안 삽니다. 네, 19,900원. 그런 29,900원까지는 사는데 3만 원 넘어가면 거의 잘 안 사는데 3만 원 거의 다 3만 원대더라고요. 3만 원에서 5만 원. 그래서 자라도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었는데 유니클로 갔다가 유니클로에도 목티가 얼마였더라? 34,000원인가? 얼마에서 그냥 나오긴 나왔는데요. 쉰이 있었네요. 쉰. 저는 싸고 퀄리티 좋은 제품은 유니클로나 자라 뭐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쉰이 있었네요. 당장 오늘 한번 깔아봐야 되겠습니다. 쉰이 이 같은 장점을 내세워가지고 2022년에 H&M보다 옛날에 H&M도 제가 많이 이용했었는데 많은 227억 달러 약 30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약 240억 달러로 자라의 모기업 인디텍스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쉰은 뉴욕 증시 상장도 추진 중이네요. 10에서 15초 길이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틱톡도 위협적인데 틱톡 숍이라는 이름의 틱톡 쇼핑몰은 판매자 등록 절차가 간단을 해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패션,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제품이 팔리는데 특히 화장품이 인기고요. 틱톡은 틱톡숍 상표를 지난달 국내에 출원하고 서비스도 준비 중이네요. 아직까지 틱톡숍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네요. 틱톡은 향후 모든 컨텐츠에 나오는 제품을 틱톡숍으로 연결하는 기술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예컨대 화장하는 영상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해당 화장품 숍을 연결해 주는 것이네요. 유통업계 관계자는 쉰, 틱톡은 유행을 주도하는 Z세대 1997년에서 2012년생이네요. 저희 아들, 딸들 다 여기 Z세대네요. 가 많이 쓰는 앱에서 파괴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네,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백견이 불여 일행이니까 그죠? 네, 한번 꼭 써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중국 이커머스 방치했다가는 유통업의 밸류체인 다 무너진다. 네, 그래서 결국은 파괴되는 것이 어느 곳인가 그걸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투자자로서는. 알리, 테무 등 이대로 놔뒀다가는 국내 밸류 체인이 유통업계 밸류 체인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하고요.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정책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짐에 따라서 업계가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 듣기 위해 마련했는데 쿠팡, 11번가, G마켓, 쓱닷컴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 실무진이 참석을 했네요. 네, 이런 업체들이 지금 타격을 받는 업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최근 2달여 사이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고요. 이날 회의에서 국내 업계는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를 방치하며 국내 유통산업 기반이 붕괴하고 소상공인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토로를 했다고 하는데요. 회의 발제를 맞은 정연승 당국대 교수는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으로 국내 제조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 중국 이커머스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환불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긴 근데 저도 쿠팡에서도 보면 짝퉁 축구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디다스 건가 손흥민 축구화인가 해서 사보니까 짝퉁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그거 소비자 저걸 갖다가 제기해야 되는지 그거 뭐 귀찮아가지고 그냥 말아버렸는데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증가를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자리에서 제품 인증을 비롯한 국내외 플랫폼 간 불평등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네요. 중국에서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국내 소상공인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KC 인증, 취득 비용 등을 내야 하지만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은 별다른 인증 없이도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 플랫폼에서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냥 알리나 뭐 테무를 무조건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되죠. 이게 뭐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국내 업체가 이렇게 불평등하게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안 되죠. 업계는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호소했는데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국내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중소제조사 및 개인 셀러, 국내 역직구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정기 산업부 유통물류과 과장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분명히 이 파괴자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부분이 많을 건데 그 수입되는 그 시간과 그동안의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제조사가 어느 정도의 약간의 우위가 있었다면 그게 없어지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이 안 되겠네요. 네. 샤오미나 이런 것도 한번 시켜봐야 되겠네요. 실제 제품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국내에서 샤오미 거를 대행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가격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월세 확 올려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줄 섰다. 20년 만에 처음이다 라고 돼 있는데 정인설 미국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자, 월세가 올라도 무조건 들어가겠다는 사람만 15명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북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요즘 월세집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월세를 구해달라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월세 공급은 씨가 말라서다. 우수 학군지로 유명한 버지니아의 맥클레인과 폴스처치, 옥턴, 비엔나 지역 등이 대표적인데 A씨는 20년째 부동산 일을 하고 있지만 월세 수급이 지금처럼 꼬인 적은 없었다고 말을 하셨네요. 월세 수요자가 늘면서 부동산 업체들은 따로 광고를 내지 않고요. 얼마 전까지 주택 정원 앞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월세 표지판도 사라졌다. 보통 이제 렌트 해가지고 표지판 걸어 놓는데 그죠? 예, 판매할 때는 위에 있네요. 세일 해가지고도 걸어 놓고 폴스처치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히더 엠브레이 베터홈스 대표는 이미 월세를 들어가겠다는 고객들만으로도 충분히 월세 공급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월세 팻말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월세 수요가 넘치면서 워싱턴 DC 근교의 렌트비는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하네요. 3년 전에 3,850달러, 약 515만 원이었던 비엔나 지역의 한 단독주택 월세는 올해 4,800달러로 25%가량 올랐고요. 같은 기간 맥클레인에 있는 타운하우스 월세도 4,250에서 4,900달러로 상승을 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뉴욕에 저희 아들이 3,400인가에 들어갔는데 지금 5,100이 돼 있더라고요. 월세 급등은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미국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올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네, 요 기사가 이 CPI 때문에 지금 나온 기사입니다. 이 CPI가 주거비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나왔고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나 되다 보니까 이 가장 높은 주거비가 오르자 전체 CPI도 시장 예상치가 2.9였었는데 3.1로 나와버렸잖아요. 자, 주거비가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몰릴 정도로 급등한 것은 고금리의 악순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고금리 여파로 상승한 주택가격이 렌트비를 끌어올리고 이로 인해서 전체 인플레가 떨어지지 않아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빨리 내릴 수 없다는 설명이죠. 미국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30년 고정금리여서 기준금리가 상승을 해도 기존 차입자의 이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예, 뭐 금리가 오르기 전에 3년 전에 이 주택담보대출 30년 모기지금리 저리에 를 받아서 대출을 받은 분들은 그냥 리파이낸싱 안 하고 그죠? 그거 그대로 내면 되는데 반면에 새 집을 사려면 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밖에 없어서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옮기려는 사람이 줄어서 주택 매물이 급감을 했고요. 공급이 줄자 미국의 기존 주택 가격은 지난해 12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주택 가격에 연동되는 보유세가 평균 1.25% 부담이 증가했다네요. 근데 보유세가 제가 알기로는 보유세는 처음에 이 집을 내가 살 때 150만 불에 샀으면 그 150만 불을 기준으로 계속 1%, 뭐 2% 수준의 보유세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주택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보유세가 우리나라는 공시지가가 뭐 올라가니까 그 공시지가에 맞춰가지고 재산세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내가 처음 살 때 집값으로 이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 얼바인에 사시는 분, 콜로라도에 계신 분들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특파원 네,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택 소유주 보험, 요 보험, 해저드 보험, 이 비용도 급등을 했고, 어제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죠. 100만 달러 상당 주택의 연간 보험료가 3년 만에 1200달러에서 2000달러나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네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돈이니까. 집주인들은 이런 비용 증가분을 렌트비에 전가를 했고 결국 주택가격 상승이 렌트비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높아진 집값이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들면서 렌트비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워싱턴의 정인설 특파원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네요. 이 우리나라는 이 집에다가 보험을 건다, 뭐 화재보험, 예, 화재보험 같은 거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아파트 이런 거에는 관리비에 그런 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이 보험료도 큰 폭으로 올랐네요. 1200에서 2000달러가 2000달러 갔으면 야, 뭐 거의 70% 올랐다 그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KB금융 주가 오르자 칼라일 50만 주를 매각했다라는 부분인데 어제 저녁 먹는데 요 블락딜이 있어서 저랑 같이 저녁 먹는 운용사 대표가 전화 받으면서 이 블락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부분이 어떤 함의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이 KB금융지주 보유 지분 1.2% 500만 주를 시간의 매매로 매도를 했습니다. 투자업계 IB 업계에 따르면 칼라일이 KB금융지주 지분 1.2% 500만 주를 시간의 매매를 블락딜이 시간의 대량 매매죠.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14일 장 마감 후에 수요 예측에 나섰는데 블락딜 주관사는 골드만삭스, UBS, 모건 스탠리가 맡았었네요. 칼라일은 2020년 6월 달에 KB금융이 자사주 500만 주를 활용을 해서 발행한 교환사채. 사채 중에서도 이 특수 사채가 좀 몇 개 있잖아요. 번드긴 한데, BW, 그러니까 Bond with Warrant. 예,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CB, Convertible Bond. 주식을 신주로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 그런 옵션이 붙은 걸, BW도 있고, 이 익스체인지블한 본드는 어떤 자사주가 됐든 무슨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나중에 이 채권을 들고 있다가 나 그 주식으로 바꿔줘 할 수 있는 게 교환사채죠. 이 자사주 500만 주를 활용해서 이 교환사채에 2,400억을 투자했었네요. 주당 전환 가격이 48,000원이었는데 이날 종가 기준으로 KB금융 주가가 67,3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965억 원 안팎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됐다. 어제 블락딜 하는 얘기를 살짝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할인을 아마 3.5% 정도 전후로 아마 블락이 돌아갔을 건데 한 2,400억 투자해서 한 1,000억 벌었다는 거죠. 4,16 딱 한 40% 수익 났네요. KB금융 주가가 코리아 밸류업 기대에 최근 한 달 사이 32%가량 뛰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환사채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근데 CB라든지 교환사채, BW 이거는 그 자체의 주식의 상승률을 나중에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일반 회사채보다는 금리가 아무래도 낮겠죠. 이런 권리를 주니까. 그래서 아마 이자로는 크게 많이 못 받아갔을 것 같은데 주식으로 4년이 되기 전에 한 40% 벌었으니까 잘했네요. 그런데 2020년 6월 달에 발행을 한 거죠. 2020년 6월 달에 KB금융이 그렇게 돈이 없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가 코로나가 터지고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나와서 큰 위기가 온다 하니까 아마 KB금융 입장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가지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서 아마 이런 EB를 발행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칼라일이 투자를 해서 40% 정도 수익을 찾아갔네요. 자, 여기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게 이번에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거든요. 외국인이라고 다 해서 라고 해서 다 동일한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겠지만 외국인은 여기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더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주식을 팔고 나와야 될지 나름대로 지네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칼라일이 거의 독서 같은 그런 PF인데 여기서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서 은행주 같은 게 아직까지도 PBR이 낮잖아요. KB금융이 0.56인데 이게 0.8이 되고 1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안 한다는 거네요. 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도 우리나라에
그 한 행동주의 펀드가 은행에다가 배당 요구하면서 그때도 주가가 한번 급등했을 때 따라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쭉 빠졌다 그죠. 이번에는 올라왔는데 은행주는 아무튼 정부 규제 그다음에 공공재 같은 성격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팔아먹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웜의 신박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